그러니까 부품사는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가치가 굉장히 커야 되고 원천 기술을 확보는 기본입니다. 좀 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국내에서도 아마 라이다 센서가 국산화가 곧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인텔, 스타벅스 창업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유대인입니다.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한 이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가르칩니다.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는 성인식을 통해 가족들에게 축하금을 받고 이 종잣돈을 가지고 금융투자를 시작합니다.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물경제나 금융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20대 초에 몇 배로 불어나 있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파인 스타트합니다. 슈퍼개미 배진한 사단이 한국 최초로 선진국형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자녀에게 부자 습관을 길러주세요. 스스로 투자로 자산이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월 10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7세에 약 1억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의 처음 돈 공부, 지금 파인 스타트 하세요. 제가 교수님하고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EGMP를 엄청 강조하시는데 EGMP 하면 현대모비스일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모비스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물론 이제 모듈 개념으로 해서 공급하는 중간 회사라고 볼 수가 있죠. 최종 단계로 들어가는 회사인데 모비스는 역량을 많이 키워야 돼요. 어떤 역량이냐면 R&D 기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들도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연구소가 13,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모비스 자체의 연구원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자문해주면서도 많이 연구를 늘릴 수 있게끔 많이 했는데 독자적으로 사실 이 부품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부품사는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가치가 굉장히 커야 되고 원천 기술을 확보는 기본입니다. 또 현대기아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 자동차 제작사도 납품할 수 있는 수출 다변화 정책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모비스가 이게 수출 다변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현대기아에 의존도가 높죠. 맞습니다. 현대기아에 의지하는 게 너무 크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마찬가지 그런 그림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더 원천 기술을 갖고 수출 다변화 또 미래지향적으로 수소차나 전기차에 관련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새 그래서 자율주행이고 뭐고 같이 접목을 해서 같이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뭐냐면은 좀 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적극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좀 더 그런 기업들은 R&D에 대한 부분들, 또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한 것들, 또 미래의 어떤 가치를 좀 키울 수 있는 이런 역량을 좀 많이 더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과정에 그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제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은 앞부분에도 일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자율주행 시장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라고 보시는지 그거를 국내 기업 하는 데가 있다면 어디가 있고 국내에는 사실은 이제 이 자율주행에 관련된 게 워낙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센서만 하더라도 초음파 센서, 레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또 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거를 같이 묶을 수 있는 알고리즘 즉 소프트웨어적인 거 알고리즘이 있고 또 여기다가 알고리즘에는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그래서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복합적인 거고 거기다가 5G부터 또 고해상도 GPS 이런 것들이 다 뭉쳐야 되거든요. 몽졸이다. 과학기술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레벨 3도 안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아마 라이다 센서가 국산화가 곧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라이다 센서라는 것이 원래 수천만 원이어서 테슬라에서도 라이다 센서 안 썼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아는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시드가 이제 올해 후반에 나오는데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는 라이다 센서를 썼죠. 그래서 라이다 센서가 국산화되면서 가격이 몇백만 원 단위로 떨어집니다. 200~300만 원이 떨어지는 이런 기술이 지금 곧 나와요. 이것들도 국내에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센서하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쪽도 하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중소기업들 중에서 알고리즘하고 또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자율주행 쪽. 물론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는 테슬라 같이 카메라 가지고 조합을 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응용을 해서 극대화시키는 전략도 있는데 반면에 또 라이다 센서와 각종 레이더 센서 이런 걸 조합해서 하는 이런 복합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그거의 어떤 정확성이라든지 신뢰성이 얼마큼 높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율주행하게 되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센서 쪽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통합 시스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기업은 없어요. 다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는 뭐 센서 중에서 어디를 한다. 또 알고리즘은 어떤 분야를 주로 중점적으로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센서는 경쟁력과 신뢰도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들을 하나하나 쥐고 있으니까 아마 센서 업체, 또 알고리즘 업체, 인공지능 업체, 또 이걸 묶어서 움직이는 통합 알고리즘 시스템에 대한 것들, 또 5G와 뭐 예를 들어서 고해상도 GPS를 묶는 기술이 통합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이 뭐 큰 대기업들도 여러 가지 연구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중소기업들도 이런 것들 키를 쥐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자율주행 쪽도 많이 수면 위로 올라온 기업들은 중소기업들도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기업들도 있어요. 몇 군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서 유심히 보시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기업 속에서 내가 자율주행 쪽 얼마만큼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향후. 왜냐면 그거 하나만 기술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묶여야 되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컨소시엄 구성할 때 우리 기술이 거기에 들어가서 역할을 한다든지 이럴 때 시너지를 내는 거지 독자적으로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조합이 되는 거니까 각각의 장점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전장사업부가 강하잖아요. 네. 그럼 LG전자도 이런 아까 말씀하신 뭐 센서라든지 이런 라이다라든지 기술 혹시 개발하고 하고는 있는데 뭐 그거보다도 원래는 이제 LG 하게 되면 원래 차량에 대한 것들 센서뿐만 아니라 인버터라든지 모터라든지 또 BMS 같은 이런 설계도 그렇고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복합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벌써 작년에 매출이 2조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흑자로 이제 전환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주력이 된다. 삼성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포션도 크고 기술 수준도 굉장히 앞서 있어요. LG 차량 사업부가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모르죠. 나중에 분사할지도 모르죠. 네네. 따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분사시켰잖아요. 네네. 그래서 따로 모르죠. 그거는 앞으로 뭐 층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아마 머지않아서 흑자로 전환되면서 굉장히 큰 덩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가능성 분명히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없애잖아요. 그러니까 없애면서 그 인력을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전장이 그럼 엄청 커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긍정적으로 보죠. 휴대폰을 바퀴 달린 휴대폰을 가는데 LG가 둘째 가면 설레할 정도로 이 휴대폰 기술도 노하우가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자동차로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기존의 차량 사업부에다가 이 시스템까지 조합을 해서 믹서 시킨다고 보시면 굉장히 강점이 뛰어나겠죠. 앞으로 LG 쪽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큰 그림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전장 부품 뭐 자연스럽게 넘어오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좀 말씀 주셨고 하이닉스도 전장 부품 하이닉스도 그럼요. 하이닉스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워낙 이제 물론 이제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자체가 램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것들도 노하우를 많이 가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또 신기술에 대한 것들이 삼성전자하고 보다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노하우가 많이 쌓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이제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이 메모리가 30%가 비메모리가 70%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전자 재작년에 그러니까 말에 그런 선언을 했죠. 2030년에 세계 2위의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되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하이닉스도 둘째 가마를 설레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하이닉스도 선두그룹 쪽에 있는 삼성전자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도 다양화시키고 합종연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높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장사업부라는 게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라든지 또는 이제 일반은 뭐 LG 쪽의 차량 사업부 같이 인버터나 이런 것들 만드는 개념은 아니니까 좀 더 틀리죠. 왜냐하면은 자동차라는 게 미래차가 너무 복합적이어서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융합형 모델이다 보니까 그 속이 워낙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 측면에 있어서는 하이닉스와 LG 쪽, LG전자나 이런 쪽하고는 그림이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물론 이제 이게 서로가 침범을 하면서 영역이 구분 없는 시장이 돼요. 원래는 영역이 완전히 나눠져 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만드니까 배터리 회사들은 전기차 만들고 영역이 혼재되는 이런 시장을 앞으로 다가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말고 좀 추가적으로 전장 부품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만한 회사가 있다면. 전장 쪽 글쎄요. 배터리사들 중에서도 좀 노하우가 있는 기업들이 좀 있고요. 네. 배터리 쪽에 대해서는 소재 쪽, 배터리 쪽 소재가 있고 전장 쪽도 몇 개가 있어요. 전장도 센서 쪽의 업체가 몇 군데 국내에도 괜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센서.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제가 알고 있는 기업 중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자율주행 쪽의 알고리즘을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어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물론 이제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큰 기업들하고 시너지를 내서 같이 묶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혼자서 스타트업으로 완전히 크기에는 한계성이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또 융합적인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장 쪽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조금씩 몇 개씩은. 센서도 이거 다 그냥 중소기업인가요? 상장사는 없나요? 상장사가 있어요. 상장사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장사도 한번. 센서 상장사 네. 한번. 나중에 한번 책 같은 거 참조하시면 많이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교수님이 여러 가지 협회랑 또 연관된 부분이 많아서 특정 기업명을 언급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한번 싹 다 찾아가지고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연관 기업을 찾아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그 자동차 부품사들 일단 만도 같은 경우는 짧게 아까 언급해 주셨는데 이 중국 포지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만도 그렇죠. 좀 더 설명해 주시고 타이어 업체들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전기차 타이어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국내에는 3사가 있는데요. 한타, 금타, 넥센 이렇게 있는데 넥센은 뭐 약간 기술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한타, 금타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한타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프리미엄급의 타이어도 공급을 해주고 있고 특히 전기차의 어떤 기능성 타이어에 대한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이제 의미 부여를 많이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미래사에는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튜브리스 형태로 해서 레디얼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미래에는 아예 이 공기를 넣지 않는 그 공기가 없는 에어리스 타이어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럼 한타가 기술을 가지고 있네요.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직 이제 세계적으로 양산으로 나온 건 아닌데요.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바퀴에 대한 것들은 없으면 안 되는 거. 심장보다 엔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나름대로 많이 이제 지향을 하고 있어서 뭐 한타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것들도. 물론 이제 세계적인 회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타이어 회사들이 그러나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인정을 많이 받기 시작했다는 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타 또 금타 쪽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타이어에 대한 회사들도 물론 이제 타이어 회사가 타이어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아마 그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서스펜션 같은 한 통합적으로 있죠. 통합형 타이어 시스템이죠. 제동 장치까지. 이런 것들도 통합적으로 아마 통합 모듈로 개발하는 것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래는 이제 공기도 없는 타이어에 대한 것들, 타이어의 개념이 완전히 틀려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타이어도 폭이 좁으면서 지름이 큰 이런 타이어가 원래는 마찰 저항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만드는데 이런 것들도 한타에서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만도 말씀하셨는데 만도는 뭐 폭스바겐하고 서스펜션 공급에 대한 것들 뭐 10년치를 미리 받아서 1조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치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서스펜션과 제동 시스템에 대한 거 있죠. 브레이크 시스템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순위가 아마 10위권 안에 다 들어가죠. 모비사도 그래서 만도 쪽은 특히 R&D 쪽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서스펜션, 제동 이런
브레이킹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는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내연기관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수소차 같은 데에 들어갈 때는 변화가 다른 엔진 변속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폭이 좁아요. 폭이 좁다는 게 뭐냐면 이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기술의 변화가 아주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특성에 맞는 전기차 전용 서스펜션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이번에 계약한 것도 기존의 아우디부터 폭스바겐 이런 기존 차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전기차나 미래차에 대한 서스펜션 공급이 주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노하우를 그만큼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만도라는 그림이기 때문에 만도에 대한 그림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다음 가장 좀 흥미로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빌리티 시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근데 뭐 먼 미래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뭐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 예, 시스템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UAM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새로운 먹거리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차에다 적용을 하는데 자율주행을 일반 차에다 적용해서 사고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율주행하고 유인운전하고 섞였을 때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율주행에 나오는 기술을 사고 없이 가장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UAM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거리용, 장거리용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까지 뭐 5분, 10분이면 갈 수 있는 UAM이 국내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시범 모델을 보이겠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양산형으로 나타나겠다. 이런 거라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따로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부를 별도로 창설을 해서 외부에서 인재도 영입을 해서 지금 앉혀놓고요.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UAM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 먹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넣기에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에도 훨씬 더 좋다는 거. 그 위험성도 그래서 법적인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좀 많이 풀어야 되겠지만은요. 150m 이하거든요. 고공으로 따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GPS 같은 걸 써서 우리가 보면은 항로가 생기는 거죠. 함부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항로가 규정돼 있어서 일정 범위 내에 우리가 차선이 탈 경보장치 비슷하게 못 벗어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자율주행 개념을 넣어서 훨씬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UAM에 대한 가치는 아마 수치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미래의 어떤 핵심 모빌리티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상으로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UAM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일단은 현대차가 미래를 보고 크게 일반 예전에 그래서 타운홀 미팅 3년 전에 정의선 회장이 얘기한 거 아마 기억하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미래의 현대차 그룹은 50%만 차를 만들고 그리고 30%는 UAM 나머지 20%는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 로봇이 그 구체화된 것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어떤 특수한 지형에 움직일 수 있는 모빌리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합적인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완성이라는 그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UAM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이게 현대차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마 주변의 각종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활성화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향후 2, 3년 이내에 아마 시범 모델이 나오기 전에 몇 개 기업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AM에 관련된 기업이 어디가 들어가지라는 것들.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현대차가 있고요.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상장 부품사도 나올 것이고 일반 중소기업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아까 자율주행의 개념이 그대로 UAM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수전기차 같은 UAM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기업이 UAM까지 관련된 기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도 하나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UAM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 드리면 기술적인 진입장벽 그리고 양산화 그리고 비용 측면 그리고 정부 정책 계속 연속성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이게 UAM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한이 크게 작용 안 할 건지 그거 궁금하고 UAM 관련돼서 이런
기사거리가 많이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시스템이거든요. 네네. 하나시스템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UAM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게 국내가 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으로 얼마큼 풀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현대차 그룹이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현대차가 워낙 거대 공룡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영국의 런던 쪽에다가 UAM 그 정거장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나왔는데 왜 저거 대한민국은 못 만들지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런 것들도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법적 제도적으로 얼마큼 풀어서 또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이거의 필요성도 강조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런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관련해서 이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죠? 언론에서도 몇 번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체화는 아니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2년, 3년 이내에 수면 위로 좀 많이 올라올 거예요. UAM 관련 기업들이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수면 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기업일까라는 부분들이 아마 하나 시스템도 뭐 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은 지상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이 통제할 수 있는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아마 같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신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보내주시죠. 작년 여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이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라고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에는 지금 뭐 미래에 대한 것들, 또 현안에 대한 것들, 또 직접 지금 운전할 때 문제점, 다양한 부분들, 또 법적인 것 중에서 운전자가 필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 몰라서 혹시라도 전과자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조그만 문제부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에 관련된 것부터 미래까지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넣어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거 시작하게 된 게 제가 시작하기보다 남들이 주변에서 좀 해달라고 네네. 왜 그러냐면은 아마 유튜브 중에서 정보가 좀 어떻게 보면은 거짓 정보도 있고요. 네네. 실제로 이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정보들도 있어요. 너무 오버해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제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부분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제도 법적인 것까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인데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2시간 넘게 장시간 인터뷰 하시느라 너무 김필수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에 큰 변곡점이 생기거나 전기차, 수소차 관련돼서 또 크게 정책의 변화, 또 여러 가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생겼을 때 김필수 교수님 꼭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동차 업종에서 올바른 그 투자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슨몬TV의 인터뷰는 금융투자 업계를 포함해 투자 업계의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가지신 분들을 모시고 레슨몬TV 구독자분들께 투자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드리도록 계속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